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밤 10시 31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모양과 패턴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장기적인 추세로 한번 이제 요거를 보자면,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이제 좀 길게 보면 저는 이제 상승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는 여기 68K 이 지점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요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얘가 조정을 어디까지 받고 있는 거죠? 예, 조정을 여기까지 받았어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했었죠? 이때 떨어질 때 제가 어디까지를 예상했냐면, 일단 요 자리, 19,804불,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한 거죠? 13,870. 그러니까 요 두 자리, 요 두 자리라고 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본 거였고,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얘가 결국에는 이 위에 가서 끝날 거다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이유가 있었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했고 양봉으로만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끝난다라고 본 건데, 얘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얘가 조정을 어디까지 했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렸듯이 이렇게 얘가 한번 조금 두꺼운 걸로 보면, 얘가 이렇게 W자 형태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W자 형태로 여기 올라갔다가 요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상승할 거로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 위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W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3파의 고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4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마지막 여기 한 방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모양인 거고, 아직은 패턴이 이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뭐다라고 이렇게 딱 확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길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지금 이렇게 길게 내려오게 된 게 뭐냐, 요때 꼭지를 한번 따고 이렇게 갔다가 A, B, 여기가 이제 사이비 꼭지점처럼 찍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A, B, 여기 C가 이렇게 내려왔다. C는 어떻게 내려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내리꽂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그래도 A, B, C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번 달에 한 번 더 얘가 지금 제가 그랬죠. 3월 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양봉이 하나 쓰고 도치가 하나 썼는데 4사분면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일찍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얘가 다시 좀 말아 올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가 만약에 1사분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고점, 여기 25,262불 이 지점을 돌파하면 얘는 여기 32K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이번 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월 23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연준. 그래서 이전에 1분기 동안 1월부터 그죠? 거의 한 2월 동안 이 1분기에 그 3분의 2 지점, 그죠? 1분기를 하나 1, 2, 3으로 했을 때 여기 3분의 2죠. 3분의 2 동안에는 엄청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좀 이제 꼬라박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말아 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저하고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작년에 상저하고를 예상했었어요. 이제 상반기에는 저조하다가 이렇게 저조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고조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상저하고는 그랬는데 다 틀렸죠. 상고가 나왔어요. 상고가 나오면서 이제 다들 이제 좀 약간 갸우뚱하고 당황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꼬라 박았는데 지금 이제 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냐 내려가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연준에서 이제 그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이제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연준이 지금 금리가 4.75죠? 4.75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50bp를 올린다. 그럼 이제 5%가 넘어가는 거죠. 기준금리가 이제 5%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통은 과거에 그 연준에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지수로 봤을 때 적정한 인플레이션 기준 수준이 한 2%에서 뭐 한 2.5%? 요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4%대 위로 이제 올라가면 연준은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이거 잡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금리를 오르면 막 성장하던 애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이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기준금리는 제가 멤버십 회원 그 경제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준금리는 뭐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의 어떤 기준금리를 지금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좋냐 나쁘냐 얘랑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기준금리랑 같이 가고 있는 게 요게 2년채 미국 그 2년채 금리하고 같다라고 이제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시장금리, 흔히 말하는 시장금리는 뭐하고 같다? 10년채 금리와 같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년채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를 오르면 2년채 금리가 오르겠죠. 우리는 이제 요거를 뭐 일드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일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이자율을 포함한 이제 국채 수익, 이자율을 포함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드. 그래서 2년채 일드 뭐 이렇게 하면 일드 커브 뭐 이러면서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요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2년채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장단기 금리차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뭐죠?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거예요. 그럼 장기 금리는 뭐죠? 10년채. 그죠? 단기 금리 2년채. 그러면 잘 보세요. 장단기 금리차가 크면 뭐라 그랬죠? 장단기 금리차가 크면 경기 호황,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작으면 경기 불황,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호황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와 단기에 장기에서 단기를 뺐으니까 금리차가 커야 되잖아. 그죠? 이게 이제 퍼센트가 클수록 장단기 금리차가 클수록 호황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장기 금리는 클수록 좋고 단기 금리는 낮을수록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단기 금리가 낮으려면 어떻게 되죠?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야겠죠?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10년채 금리는 어때? 시장 금리는 어때? 올라가야죠. 시장 금리가 장기 10년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경기 호황에 대한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야, 장기적으로, 야,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거? 장기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길잖아. 내가 돈을 어디에서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10년 후에 갚아야 돼. 10년 이후에 갚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2년 후에 갚는 것보다 10년 후에 갚는다는 거는 리스크, 변동성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해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가 높은 거예요. 이자율이.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10년 금리에 대한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금리가 좋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기는 뭐죠? 단기는 금리가 그냥 낮아.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가 낮아. 그렇죠? 기준금리가 낮다는 건 뭐야? 기준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돈을 빌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돈을 빌리기가 쉽지.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돈을 빌리기가 쉽겠죠?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어떻게 해? 싼 금리로 돈을 막 빌려서 개인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기업은 투자를 늘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경기 호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경기는 호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장단기 금리 차가 작아져. 그러면 이제 경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기가 호황으로 가든 경기가 불황으로 가든 간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금융에 대한 돈이죠. 지금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막 많이 풀렸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유동성이 풍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시장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돈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물건값이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왜냐면 쉽게 이제 막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물가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000원이면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10,000원이면은 뭐 점심 한 끼 먹을 게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죠. 그만큼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 그 인플레이션을 짓누르기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축소시켜야 되고, 당연히 이 물가는 이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돼? 그럼 단기금리가 올라가죠? 그죠? 단기금리는 올라가. 그리고 장기금리는 이제 서서히 내려오겠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0에 가깝거나 0에 가까운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불황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이게 심해지면 불황이 가는 거예요. 이게 0에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불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경기는 좀 위축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꺾이겠죠. 그죠? 이런 사이클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사이클을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가 뭐 이제 나중에 다, 멤버십 회원분들 경제 차트 공부, 경제 공부 영상에 다 올릴 내용들이긴 해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연준은 계속 기준금리를 지금 4.75%까지 올렸는데,
너무 올렸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유동성이 점점 축소가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막 주말에 난리 난 게 있었죠? 뭐죠? 저기 뭐죠? 실리콘밸리 뱅크, SVB 은행이 지금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죠? 20%가 20% 인출. 그러니까 이게 말이 20% 인출이지, 만약에 그냥 웬만큼 좀 우량한 은행들도 이렇게 한 번에 20%에서 현금 인출이 일어나면 얘네처럼 다 돼요. 근데 이 SVB는 무슨 일이 있었죠? 얘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이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맥 경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온 거야. SVB 이 은행이. 근데 얘네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네는 자금의 90% 이상을 뭘로 했었나? 미 국채를 사버렸어요. 미 국채를 뭘 샀냐면 장기 국채를 샀어요. 이 SVB는. 이 은행이.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 유동성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면 이 미 국채 장기채를 산 게 문제가 되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얘네가 무슨,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무슨 부실 대출을 해줬거나 뭔가 불법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핵쟁을 제대로 잘 못한 거야, 얘네도. 근데 얘네가 되게 그냥 건전했어요. 건전하게 투자하고 한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다? 얘네가 좀 특이하게 90% 이상을 미 국채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했죠? 얘네는 이거를 확정 투자 뭐 이런 거죠. 뭐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정확한 용어를 아무튼 뭐죠? 얘네가 10년채, 30년채를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겠다라고 이걸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도 이제 매년 그런 근데 이자를 받고 이제 하는 그런 거겠죠? 은행이 미국 국채를 샀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연준에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유동성의 어떤 축소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그냥 작은 지역은행들, 그리고 그런 이런 스타트업들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큰 은행들 있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벌써 이미 이거, 지금, 이미 이 은행, 인수하는 문제, 요거 이미 지금 이게 입찰이 다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뭐 JP 모건도 여기에 입찰을 했다고 하고, 대형 은행들은 이제 오히려 이거를 살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우량한 미 국채를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애인데 뱅크런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인수하면 얘네들은 계산기 두드려 보면 JP 모건이나 이런 큰 은행들이 지금 몇몇 은행들이 이미 입찰을 다 했고 입찰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뭐죠? 이 문제는 거의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사태는. 그죠?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누구죠? 일론 머스크도 나도 살 수 있다 뭐 이랬다고 하던데, 아무튼 요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 원인은 뭐였냐? 연준발이었다. 연준발. 그죠? 근데 이거는 항상 이번 해에 특별히 그게 아니라, 원래 미국 연준이,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위원회라고 하죠. 연준이, 페드가 그냥 이거를 원래 해오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금리 올려가지고 유동성 축소하고 때려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침체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좀 위축이 되고, 경기가 좀 이렇게, 줄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줄이 조금씩 씨가 마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 이제 연준이 다시 이거를 흔한 말로 제가 연준 커브라고 하죠. 연준 커브. 이제 얘네가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동결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하거나, 슬슬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죠? 갑자기 이제 이 일이 주말에 벌어졌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올랐어.
뭐 비트코인 막 오르고 막 지금 다른 그 주식도 그렇고 막 이제 덩달아 이제 막 오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아무튼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기 이 1분기 때에 이제 계속 지금 뭐 연착륙이냐 견착륙이냐 아니면 노랜딩이냐 막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은 연준의 이제 이런 그 뭐 흔히 말하는 연준이 이제 위협하는 이렇게 막 니네도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그냥 막 계속 다르게 이제 나오다가 연준이 계속 이제 이번에 다시 50bp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좀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SVB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연준도 갑자기 이제 쓱 이렇게 좀 꼬리 내리면서 25bp만 올릴게 뭐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3월 23일 정도 되면 연준이 50bp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3월 전반기 3월 초에는 좀 이거를 선방형해서 많이 내려오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쭉 내려오다가 막 이런 일이 터지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23일 요쯤 돼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월 초에 이제 약하다가 월 말에 강해지는, 그래서 상승장 때의 어떤 특징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저는 내심 그렇게 희망 회로를 혼자 돌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요 상황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가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 2023년은 일단은 한 6월 정도는 넘어가 줘야 이제 뭔가 조금 시장의 어떤 흐름의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비트코인은 그래서 뭐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하니까 제가 얘기한 자리는 그냥 이 자리예요. 변함없어요. 25,262불. 그죠? 25,262불을 돌파해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의 하락을 했죠? 세 번의 하락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를 지키지 못했으나 여기까지는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본 거였고,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그 전에 여기 241선이 있었어요. 241선을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죠. 제가 상승 중에도 이렇게 상승 중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241선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음봉이 섞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음봉 없이 돌파했죠. 이 위에서 뭐 음봉이 나온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 241선을 돌파하는데 음봉이 막 껴,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조정 받고 가야 돼, 다시 돌파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하방으로 241선을 뚫러 내려왔어요, 얘가. 그죠? 음봉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내려왔다가, 여기 딱 걸치고 어떻게 됐죠? 바로 걸치면서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돌파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어떻게 됐죠? 얘는 이제 상방으로 양봉 3개가 나왔어. 근데 얘가 오늘 이 양봉이 여기를 돌파하면 얘는 241 돌파를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죠? 22,665불. 그죠? 22,665불을 내일 9시까지 얘가 종가로 여기를 뚫어버린다. 양봉으로. 그래서 종가가 22,665불이 된다. 만약에 내일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하방으로 241선을 뚫는 거를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적산병이 나오면서, 그죠? 얘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음봉이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방으로 음봉 5개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저점의 마지노선인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어. 여기마저도 깨고 내렸어. 그러더니 어떻게 됐죠? 막 가까스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하방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이렇게 뚫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적산병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를 뚫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얘가 설령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될 필요가, 그렇게 된다고 볼 이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시 하방으로 쭉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 얼마죠? 19,559불. 19,559불을 하방으로 뚫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 하방 실패, 하방 돌파 실패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는 이렇게 조정 한번 나온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본 거였죠? 얘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번 해서 여기가 A가 된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이렇게 나온 건지 아직 몰라요. 지금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를 돌파 못하면 여기가 지금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C가 어디야? C가 나올 때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이 C파가 어디까지 나올 거냐 하는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C가 이 B파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C는 여기 241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또 내려오면서 쌍봉을 이제 하방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말아 올리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W자 형태로 이렇게 조정하다가 또 뚫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다?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또 막 여기서 가자 외치고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 뭐죠? 1차 22,665불을 돌파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엔 어디야? 2차는 요 자리잖아요. 23,987불. 그죠? 2차 23,987불. 3차는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정말 꿈의 자리 25,262불. 요 자리. 요 자리만 기다려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 돌파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 32K 지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여기 돌파할 때, 돌파 지지해야 돼요. 돌파 지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차트 공부 영상을 보면서 돌파와 돌파 지지는 뭔가,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막 흥분하지 마시고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 도미넌스 어때요? 비트 도미넌스도 지금 이렇게 지금 각도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여기 올라간 각도, 그죠? 여기 올라간 각도에 비해서 내려오는 이 지금 ABC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가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부실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맥시멈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얘는 일단 여기서 ABC를 확실하게 끝내고 여기서 다시 적산병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돌파하면 이제 얘는 조정 받더라도 또 가겠죠. 그래서 도미넌스도 지금 상황은 좋다. 바닥에서 밑골이 없는 양봉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다만 요게 조금 아쉽긴 하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리는, 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요런 모양이랑 비슷한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 돌파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봤던 미국채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가 어때요? 지금 쭉 빠졌죠? 이거 좀 특이한 상황인데 10년물 국채가 지금 종가로 3.52죠? 3.5 10년물 국채는 3.5% 정도 지금
얘가 흑산병으로 다 뚫어버렸죠. 이평선을 다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일봉상 241선 하나 남겨놓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여기 지점이겠죠. 여기 241선 요 지점을 만약에 뚫고 내려오면 국채는 이제 10년물 국채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년물 국채는 뭐를 반영한다고 했죠. 10년물 국채가 반영하는 것이 뭐다? 이거는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거고,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얘는 어떤 거다? 이거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수익률이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가 호황이기보다는 불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5%예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10년물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차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년물을 한번 볼까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것까지 막 여러분 뭐 머리 복잡할까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동안 안 했었는데, 2년물 국채는 어때요? 지금 2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몇이죠? 4.1이에요. 4.1. 그죠? 그럼 어때? 제가 장단기 금리차는 뭐라고 했죠? 장기에서 단기를 빼는 거라고 했죠? 그럼 3.5에서 4.1을 빼면 어때요? 마이너스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마이너스에 와 있어요. 마이너스에 와 있다라는 건 뭐야? 그죠? 경기 불황이라고 봐야겠죠? 호황이라기보다 불황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은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기 사이클이 있고 금융 사이클이 있어요. 금융 사이클. 경기 사이클과 금융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은 어때요? 지금 이제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죠? 근데 금융 사이클은 어때? 금융 사이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이 막 있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건 뭐죠? 돈의 가치가 낮고, 그죠? 물가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사이클은 같이 간다고 했는데, 고성장, 그죠? 고성장,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요게 이제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고물가라고 보는 거죠. 고물가야. 그죠? 근데 이 고물가가 왜 발생했죠? 고성장했으니까? 아니, 고금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고물가가 왜 발생했는가? 얘네가 같은 세트로 묶어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인플레이션, 고물가예요? 고물가인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고성장인가요? 요즘 불황기라고 불황기라고 했죠. 지금 고성장이 아니죠? 그죠? 이제 고금리는 지금 가고 있죠? 그럼 뭐야? 먼저 발생한 건 이 고물가였어요. 고물가. 여기에서 뭐가 먼저 발생했는가를 봐야겠죠. 고물가는 왜 발생했죠? 고물가는 왜 왔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떤 일이 발생했죠? 경기 불황이 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 사이클을 역행하는 게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 이제 막 경기 불황이 이제 막 닥치고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됐죠? 미국에서 했던 게 뭐죠? 미 연준에서 했던 게 뭐죠? 양적 완화, 그죠? QE를 한 거죠, QE. 퀀터티브 이징 그래가지고 이걸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QE를 했어요. 그럼 뭐야? 돈이 시중에 엄청 막 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막 계속, 바이든도 그랬고 추가로 막 추경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케인즈가 얘기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불경기가 왔을 때, 예상치 못한 것이 왔을 때 이제 이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게 뭐냐? 뭐 버냉키가 했던 예전의 방식인데, 이 양적 완화를 했던 거예요. 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계속 그렇게 막 1년, 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떤 거였죠? 그때는 고성장과 고물가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뭐였죠?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가 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금리가 완전 그냥 막 연준에서는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계속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가가 너무 높이 치솟아 오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이제 괜찮다. 막 이제 코로나 무슨 그 백신도 나오고 뭐고 하면서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에 아주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칼을 빼들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베이비 스텝이다, 이러면서 0.75 올리고 처음에 막 0.25 올리다가 0.5 올리다가 0.75 지금 3번 올리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로 금리에서 갑자기 제로에서 지금 4.75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온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좀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고, 금융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고물가, 고금리 이런 사이클이어가지고, 이제 금융 사이클은 상당히 좀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아직은.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2023년 하반기 정도는 가야 요것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하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고,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미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한 내년 정도쯤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쪼였던 것들을 다시 풀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 사이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매크로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아이고 왜 갑자기 또 안 되지?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여기서 여기를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돌파하다가 쌍봉 만들고 내려왔어요. 다시. 그죠? 여기를 돌파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쌍봉 만들고 여기 그죠? 꼭지 한번 따고 쌍봉 만들고 빠졌어요. 그럼 이제 요거는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흑산병으로 쭉 내려와 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럼 이제 다음은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 내려오는 각도가 가파르게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하면 얘는 여기를 다시 깨러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죠? 달러가 약세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달러 약세.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율. 나중에 제가 이제 채권하고 달러하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하고 지금 환율 어떻죠? 환율도 지금 여기 꼭지를 한번 여기 따고 지금 다시 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A, B, C 이렇게 될지, 여기를 재차 돌파 시도를 한번 할지, 이걸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갈 경우에 이제 환율도 이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이것도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음봉 2개로 241선을 이렇게 뚫어버렸으니 내일도 음봉 하나 더 붙으면은 이제 얘는 다시 또 이제 여기 바닥을 한번 찍으러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살펴야 될 거는 이제 유가죠. 유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가 다시 쭉 빠졌네요. 쭉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지금 놀고 있죠. 지금 계속. 그래서 유가도 지금 지금 종가로 74불 많이 내려왔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가 이만큼 내려왔다는 건 뭐죠? 유가를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계속 유가를
계속 지수를 살피면서 이제 봤는데 유가는 왜 보죠? 유가를 보는 이유. 유가를 보는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뭐죠? 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물가죠. 물가를 볼 수 있는 지수인데 물가의 핵심적인 어떤 거의 변수라고 하지만 거의 상수처럼 핵심적인 물가를 보는데 핵심적인 게 유가예요. 유가하고 금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 유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유가가 계속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해서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까봐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이 경기를 볼 때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경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죠? 경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구리, 철광석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봐야 돼요. 경기가 지금 호황인지 불황인지 이런 게 구리 가격이나 철 가격이나 이런 것들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오르면 철광석이나 철의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경기가 호황이죠. 이건 뻔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구리 가격하고 연동되는 게 뭐예요? 구리 가격하고 연동되는 거. 전기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겠어요. 왜냐면 전기차는 일반 그 내연기관 차보다 구리를 몇 배를 더 많이 써요. 그죠? 왜? 구리는 모든 전기 제품에 구리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기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걸 볼 때 이제 구리 가격을 보는 거고 철이나 철광석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쭉 살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시장에서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 뱅크런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는 제가 설명한 적 있죠. 뉴스는 초단기적이라고 그랬죠. 초단기적인 정보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런 그 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큰 이슈도 아니다.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손꼽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JP 모건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아주 큰 어떤 은행이나 펀드나 이런 데들이 큰 문제가 일어나면 모를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부실 대출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법적인 어떤 것들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큰 이슈는 아니겠다. 오히려 그거는 확인하게 됐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이런 사태 유동성의 위기로 인해서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 시장, 자산 시장에는 약간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 하고 바로 그냥 또 이어서 할까요? 끊을까 이어서 할까? 니어 프로토콜.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어서 볼게요. 제가 니어 프로토콜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므로 지금 매수 시기냐? 아니죠. 얘는 여기 올라와야 좋은데 지금은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요 중간에 요 자리예요. 여기 얼마죠? 여기 2785원. 니어 프로토콜은 요 자리.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3210원. 그리고 여기 3620원. 그래서
이렇게 세 자리를 노려보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첫 번째 2,785원. 2,785원이 1번 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3,210원. 3,210원 자리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얼마? 3,620원. 이렇게 세 번의 어떤 매수 타점이 있어요. 요 세 번의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고, 일단은 얘가 요때 좋았죠? 쭉 빠지다가, 요 마지막에서,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자, 양봉 도지 하이웨이브 형태의 요런 모양이 하나 나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여기 이 자리를. 그러니까 요 보라색 선, 요 자리가 120선인데 120선을 말아 올리면서 올라갔어요. 일단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바로 또 양봉이 하나 섰고, 그러려면 이제 얘는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돌파하면,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여기 돌파하면 요 두 번째 매수 타점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고 타점을 노려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오스. 이오스는 어떻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종가가 1385원. 요 양봉, 어제 요 양봉이 좋았죠? 왜죠?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왔죠? 하락의 이 각도가 컸죠? 그러면서 쭉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죠? 얘가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왔죠. 그죠?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 양봉이 좋은 양봉인데, 오늘 이 자리가 양봉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돼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우스는 한번 좀 쪼아볼 필요는 있다. 그럼 어디 돌파해야 되죠? 여기 돌파해야겠죠. 1455원. 1455원을 한번 돌파하면 괜찮겠다. 그러면 여기는 왜 얘는 어디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였냐면 1420원이었죠. 이 자리를 이제 재차 다시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오늘 내일 아침 9시에 양봉으로 이렇게 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 관망하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1455원을 돌파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우스는 여기 1415원, 내일 만약에 오늘의 고점인 1415원을 내일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되고, 얘가 양봉으로 그냥 오늘 내일 9시까지 말아 올린다 그러면 여기 1455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고, 그러면 일단 여기 1500원까지는 가겠죠. 적어도. 그러면 얘는 이오스는 여기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장 이오스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 1455원을 돌파하면 얘는 괜찮은 모양이다. 설령 얘가 여기서 꼬라박더라도 얘는 이렇게 만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오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면 되겠다. 그리고 폴리곤을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곤은 뭐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뭐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얘는 좋죠. 이때부터 좋았고 계속 좋네요. 적산병이 나왔어. 양봉 도치 양봉. 사이클 하나 끝났어. 그럼 오늘 음봉 하나는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그럼 어디야? 얘는 여기 돌파할 때죠. 1560원. 1560원을 돌파할 때인데, 만약에 오늘 말아 올리면서 1560원을 돌파하면 거기는 매수 타점이고 반드시 지지해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음봉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도치 형태로 만들고 내일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1사분면 위에서 1550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로 미리 들어가지 마세요. 타점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세요. 어차피 올라가는 애들은 타점을 돌파할 때 올라가면 그래도 잘 올라가요. 근데 미리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폴리곤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룸네트워크. 얘는 뭐 오늘 좀 급등했는데 문제가 많은 차트죠. 이런 차트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아요.
얘가 운이 좋으면 지금 내려오는 각도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단기 고점에서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맥시멈 이 자리겠죠. 이 자리 가면은 이제 매도해야지. 얼마? 107원. 그래서 룸 네트워크는 107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럼 내 107원을 어떻게? 음봉 없이 1시간 봉이나 15분 봉에서 음봉 한 개도 없이 막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107원을 돌파하다가 꼭지 따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매도하세요. 그래야 돼요. 얘는 지금 각도가 지금 시원찮잖아요. 그리고 얘는 왜 문제죠? 이렇게 피레침이 많은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룸 네트워크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뭐 얘도 저는 별로 좋아하는 애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계속 봐달라고 하시니까. 근데 캐리 프로토콜은 요때 여기까지는 다시 가겠죠. 언젠가는. 얼마? 9.85. 얘는 9.85까지는 보장된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쫄 거 없어. ABC로 내려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양봉해서 241선 뚫었는데요. 내일 적산병 한번 더 뜨면 얘가 이제 얘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야? 여기 돌파할 때죠, 여기. 7.89. 네, 7.89. 여기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디죠? 여기. 7.19. 네, 7.19 첫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래서 얘는 여기 9.85 돌파하다 무너지면 무조건 나오세요. 얘는 여기가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얘의 목표가는 어디죠? 9.8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 프로토콜의 목표가는 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럼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도 결국엔 여기까지 간다 그랬죠? 얼마? 875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이 없거나 뭐 이러면은 막 흔들리는 그런 어떤 시장과 소음에 차트의 그 파동에 막 이렇게 자신 없으면, 그래서 제가 미리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이 각도로 지금 내려오는 각도도 가파르긴 했는데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가파랐어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돌파하면은 얘는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다시 간다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이 제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 700 얼마죠? 729원. 예? 729원을 돌파하면 얘는 매수 타점이에요. 지금은 사실 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약에 내일 이제 다시 돌파하면 여기죠. 단기적으로 얼마? 568원. 그래서 여기 세럼은 568원을 얘가 양봉 만들고 뭐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끝나면 내일 568원을 돌파할 때는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쭉 말아 올려야겠죠. 아직 얘는 240에서는 못 뚫었잖아요. 얘 진짜 매수 타점은 사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돌파하면 한방 이제 쏘고 끝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때 가서 막 너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729원, 875원 이 두 자리를 한번 노려보면 되겠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세럼은 시총이 작은 애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뭐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때 괜찮은 모양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결국엔 여기 돌파해서 올라가야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 매수 타점이 요 자리 한번 있겠네요. 여기 얼마지 여기? 28,000 이 자리 28,740원 자리. 요 자리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죠. 요 자리 돌파하면 얘는 한 번 가겠어요. 얼마죠 여기가? 31,580원. 31,580원. 요 두 자리를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요 자리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잘 쪼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프 엘프는 뭐 여기 만들어져 있죠. 여기 쌍봉 자리잖아. 여기 돌파해야 돼. 음봉 없이 돌파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얘는 엘프는 각도가 지금 각도가 어때요?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이제 비슷하죠. 얘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단타로만 접근하세요. 엘프는 얘는 단타예요. 단타. 지금 얼마죠? 여기 445원, 447원이네요. 요 자리 돌파하는 거죠. 요 자리 돌파할 때 447원을 돌파할 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요. 지금 5일선 물고 올라가는 애죠. 얘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거래량이나 이런 게 뭐 요때에 비하면 터지긴 했는데 아직 좀 제가 볼 땐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일단 447원 돌파하면 단타로 한번 뭐 이렇게 깔짝 이렇게 해볼 수는 작게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왁스 한번 보겠습니다. 왁스 같은 경우도 얘는 맥시멈 일단 이제 여기까진 가겠죠. 뭐 90원. 예. 근데 90원을 돌파해야겠죠. 거기를 이제 이때 왁스도 괜찮은 양봉이 나왔고 지금 다 비슷해요. 양봉 다음에 음봉 하나 돛지 나오고 양봉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90원을 돌파하면 매수 타점이 되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얘는 없어요. 일단 얘는 그냥 기다려 봐야 돼. 5일선 물고 쭉 올라가면 한 100원대 105원 그쯤에 있는 요 241선쯤까지 가면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뭐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이런 모양이 나올지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들이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토스 어때요? 앱토스 저는 좋다고 봤잖아요. 아니 뭐 시장에서 뭐라고 떠들든 간에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휘말릴 필요 없어요. ABC 나왔잖아요. 이렇게 ABC 그죠? 1파 ABC 이건 뭐 너무 깔끔한데 각도가 너무 좋잖아요. 각도 너무 좋잖아. 이거 W자 형태인데 W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W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3파 여기 4파 5파 한번 나오겠는데 여기 돌파하면 5파 한번 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이제 얘가 조정이 한번 나오겠죠. 이렇게 길게 그리고 나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노려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앱토스는 어떻게 봐야 되죠? 앱토스는 매수 타점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여기였죠. 15,730원. 그 다음에 16,690원. 얘는 그 다음에 16,690원이에요. 그죠? 얘는 요 자리들을 다 노리시면 돼요. 얼마? 그 다음에 얼마야? 21,470원. 그죠? 21,470원.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25,430원. 그죠? 변한 거 없어요. 이렇게 노려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앱토스도 한번 잘 쪼아보시면 앱토스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한 방 더 남았다.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시바이누. 시바이누는 뭐 괜찮죠? 좋네요. 바닥에서 지금 적산병 한번 나왔고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고 3번 만에 50% 회복은 했어요. 근데 지금 좀 약하죠. 거래량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매수 타점은 없어요. 지금은 여기 돌파해야지. 얼마? 0.01560. 얘는 0.01560. 이렇게 노려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0.0750, 0.01750 여기겠죠? 여기까지가 1차, 2차 여기가 목표가도 되고 수춤의 타점도 되죠. 결국 얘는 돌파를 어디를 해야 된다? 여기죠? 0.0186 0.01860 요 자리가 돌파 자리예요. 그러면 어디?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시바이누도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제가 기일 것 같다 그랬죠. 조정이.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